27회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 13번이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약간 편법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편법은 이 계산 문제 편법은 제가 나중에 특강 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법을 쓰게 되면은 너무 그 편법 자체가 그 이론을 잘 모르시니까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갈게요. 자, 13번은 이제 레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인데요. 자, 우리가 인구의 비례하고 거리집이 반비례하잖아요. 그럼 A와 B가 있는 C 도시가 위치한다. 그럼 내리 소멸인력 법칙에 대해서 C 도시에서 A, B의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해설대로 그냥 가세요. 자, A 도시에 대한 유인력이 해설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럼 인구가 40이죠. 자, 우리가 40만 에다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거리가 A까지가 10km예요. 그럼 10km의 제곱은 이제 100이니까 요거는 4,000이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에 돈 유인력을 또 구하면, 자, B는 지금 10만이잖아요. 그럼 10만에다가 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냥 5의 제곱이니까 5, 5, 25 나누게 되면은 4,000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50대 50이잖아요. 반반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50대 50이니까 자, 5만 명에서 2만 5천, 2만 5천이니까 정답이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라 합니다. 나중에 약간 좀 편법은 나중에 제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은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 다음에 다음 횟수서부터는 제가 이겁니다라고 할 텐데요. 자,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개입 수단, 정부의 개입, 시장 개입의 수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토지용 규제가 있고요. 토지용 규제가 있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어요. 그럼 직접 개입은 어떻게 맞추시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다이렉트잖아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든지, 자,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얘기하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은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정부가. 요거 나왔었고요.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나눴어요. 공공토지 비축.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토지 비축이 우리가 이제 토지은행 같은 경우는 공공토지 비축으로 나오지만 토지은행 자체가 공공토지 비축 제도이기 때문에 토지은행 자체가 나와도 직접 개입이다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금자리 주택이나 행복주택 같은 건설 공급도 공공주택이니까 직접이죠. 그 다음에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하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은 직접 개입은 뭐 기출 문제 정도는 마스터할 수 있고요. 간접이라는 것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돈과 정보를 제공하죠. 약간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라는 게 금이잖아요. 그럼 세금, 부담금 또는 금융지원, 보조금 이런 게 나오면 다 간접이에요. 행정상지원, 특히 금융에는 우리가 LTV 같은 대부 비율과 DTI가 작년에 나왔는데 이런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1번이 정답이죠. 14번은 1번. 그럼 14번에 1번이 정답인 게, 자, 당연히 세금, 개발 부담금, 이거는 정부의 간접적 개입 수단이 되겠죠. 14번 정답 1번. 자, 공공주택을 우리가 정부가 싸게 해줘요. 소득세 분배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맞고요. 자, 14번은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목적을 신주택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신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 효율적 배분에 실패한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고, 자, 시장 실패라는 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어떤 근거가 되겠죠. 자, 토지 수용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정부가 보상을 해주면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주니까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번 문제가 공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법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건 이제 그 해설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15번이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간다면 두 가지 있어요.
우리 공법에서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계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문제가 갑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2번에서 어떻게 다루냐. 자, 우리 공법에서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주거지역에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전용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양호한이 나와야 되고요. 양호한이 나오고 일반은 편리한이 나와야 되거든요. 편리한. 자, 그럼 양호한과 편리한을 봤을 때 우리가 편법인데 제가 아는 전양이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항상 한 사람만 일편단심으로 좋아해요. 그럼 전양 1편이잖아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이 나오면 1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양호한이 나왔잖아요. 양호한이 나오면 자, 이건 어떻습니까? 양호한 것은 어때요? 이건 전용이 되겠죠. 전용. 그래서 이거는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쉽죠. 15번의 정답 2번이 정답이고요. 자,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해부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용도지역 지구제죠. 자, 사적시장의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대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이 수단이죠. 토지용 규제에 들어갑니다. 자,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서 중복 지정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국계법에 의해서 국토는 토지용의 실태 또는 특성 등에 따라서 도간, 농자적 이렇게 딱 들어갔다 맞고요. 16번은 이제 항상 내는 건데요. 이게 감별평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현행 분산제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죠.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분산제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건 도생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도생. 도시용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아요. 정답은 5번이죠. 자, 그래서 도시용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중요하니 가볼게요.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요.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쓴다는 것은 자, 일정 금액을 적어놓고 못 올리잖아요. 그럼 주택가격을 좀 안정시켜서 떨어뜨리고 무주택, 신주택 구입 부담을 좀 경과시킨다. 아까 좀 지문이 비슷한 게 나왔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맞습니다. 신규 분양주택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17번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죠. 자, 이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겠는데요. 자, 이렇게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시제도에서는 항상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공시 주체가 있어요. 공시 주체가. 그럼 1번에 팁을 드리면 자, 공시 주체가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임말이죠. 시군구장은 시장운수구청장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개별이 나오면 시장입니다. 나머지 다 국장이거든. 그러면 공동주택이 나왔으니까 국장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항상 토지 선매는 강제 수용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토지 선매를 할 때는 협의 매수하게끔 돼 있거든요. 토지 선매는 우리 공법 문제인데요.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 국계법에 의해서 시장운수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서는 선매자, 우선 매수자를 국가한테 줘요. 이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우리가 또 최근에 바뀌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이 계약 체결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60일이 30일로 바뀌었죠. 60일을 30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60일, 30일. 그래서 다시 간다면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자, 60일을 30일로 바꾼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번에 3번에 자, 30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중개사법에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제가 해석하냐면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분양은 팔고 짓고요. 후분양은 짓고 팔거든요. 자, 팔고 짓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돈이 들어와서 자,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금력이 많아지니까. 근데 후분양을 짓고 팔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니까 우리가 공급이 안 나와요. 공급이 감소한다. 자, 그럼 내려가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자, 했겠죠.
그러면 후분양 제도가 선분양에 비해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주택 시장을 위축할 가능성이 있어서 건설업체에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은 사업 부담도 증가한다. 자, 17번을 꼭 염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요. 자, 옛날에는 8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입대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대사업에 대한 거를 조금 혜택을 좀 적게 해서 단기는 아예 폐기 짓고 장기는 10년 이상이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시고 특히 아파트 같은 건 제외되거든요. 이렇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17번은 5번이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18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투자를 가정할 때 순효과법보다 내부가 더 합리적이다? 아닙니다. 순효과법이 내부보다 더 합리적이죠. 자, 순효과법은 자, 이론을 간다면 자, 왜 그러냐는 안 물어보는데요. 이 순효과법이라는 자체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그래서 항상 이 순효과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정도 내가 투자했을 때 이 정도는 보상돼요. 그때 항상 기회비용을 만족하거든요. 만족하고 나서도 내가 플러스 알파를 또 먹게 돼요. 그럼 항상 그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근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예상된 수익률을 재투자해서 또 나온다는 것은 자, 지금은 호황인데 불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장 상황을 좀 반영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보다 순효과법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그럼 다른 거 볼까요?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주관적이니까.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일 때는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달리할 수 있죠. 상호 배타적은 다르니까. 자, 수년제 가치법만 가치 가산이 됩니다. 왜? 가치를 합치니까. 근데 내부 수익법은 적용되지 않죠. 자, 10% 20%를 더해서 30% 나오지는 않거든요. 해수기간법은 해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았죠. 우리가 뭐 2년 걸렸다면 3년에 대한 게 대박을 칠 수 있지만 그 이후 거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잘 나오고요. 자, 19번이 좀 우리가 논란이 됐었는데 자, 이건 이제 이의시청이 들어갔던 걸 지금 우리가 좀 고쳤어요. 고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19번을 천천히 가는데요.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자본을 내리고 수익에서 이자를 빼는 방법이 있지만 자, 이건 이제 산식을 좀 이용합니다. 부채 비율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설명을 천천히 좀 해볼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19번을 천천히 간다면 들어갑니다. 부동산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옳은 것은 항상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량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증가가 맞고요. 자, 니은번이 맞아요. 자, 니은번은 자, 요게 식이 이렇게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을 11%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총자본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보다 커야 되니까 플러스 총에서 이자를 빼요. 이자를. 그럼 총에서 저당 수익률이 이자거든요. 빼서 부채비율로 곱합니다. 부채비율은 타인 돈이 내 돈의 몇 배냐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채 비율이 50%라는 것은 자, 이건 50%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0.5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5라는 자체가 됩니다. 그 0.5는 반이잖아요. 얘가 10%에서 8%를 뺀 만큼 이익이 생기니까 정이겠죠. 그럼 2%에서 반은 1%니까 11%가 되겠죠. 자, 이 식은 또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때, 자, 부채 비율을 낮추더라도, 자, 이 부가 마이너스 되면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정으로 전환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이자를 낮추면 가능합니다. 이자를 낮추게 되면 우리가 저당에 대한 이자를 낮추면 정으로 가능한데, 이 감정평가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환할 수 없다고요. 총부채와 저당이 동일하다면 10에서 11 빼면 제로잖아요. 부채비의 변화는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니은하고 리을만 맞다. 이렇게 좀 어렵게 떴던 문제고요. 자, 20번 들어가도록 하죠.
부동산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항상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최소한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의 수익률이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번은 총투자 수익률은 나중에 이제 지분에 대한 우리가 총투자 수익률은 이건 총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 현금 수익을 지분 투자 나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종합선물선택가 나왔죠.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를 합니까? 아니죠.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 투자를 기각하겠죠. 자,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순영업 산정 때 우리가 이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니까 차감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4번이 정확하죠. 그 다음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도 우리가 미리 영업경비 전에 공시 및 불량부채를 빼줬잖아요. 영업경비에 불포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것들 이제 봤을 때 우리가 2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나왔죠. 지금 쉽게 나왔다고 봐야 되죠. 21번은 부동산 우리가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위험 비평을 항상 가정하죠. 자,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잘못했잖아요. 사업 위험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차입자가 고정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해요? 그 인플레 위험을 높여주겠죠. 항상 고정보다는 그 변동을 해야지만 전가시키잖아요. 고정을 했을 때는 대출자의 위험은 인플레 위험은 높아진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있으면 효율적 전선이죠. 위험이 있다면 자, 지금 효율적 프론티어는 이렇게 우상향하거든요. 그럼 이 대안들이 좋은 대안이라는 건 동일한 위험에서 어떻습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걸 연결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위험을 얻으려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제거 안 됩니다. 항상 비체계적이면 제거된다.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22번은 쉽잖아요. 쉽게 출제될 수도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5번이죠. 주식은 항상 현금화가 가능해요. 그럼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해서 단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니죠. 단기에 현금화가 어렵죠. 자, 다른 것들은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 영속성 때문에 오래가니까 가치 보증이 양호하고요. 자, 임대사업을 영위할 때는 법인인 경우는 또 법인 우리가 세금액 또 산정할 때 비용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가가 이자 비용을 또 세금을 공제해 주거든요. 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죠. 자,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화폐가 아니라 실물 가져를 하니 이 부동산 찾는 사람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3번이 좀 어렵게 나왔죠. 기출문제는 조금 이게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보는데 제가 23번 문제는 좀 추천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계산 문제는 순전히 나온다는 자체가 거의 객관적으로 계속 나왔던 건데 자, 이건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정답 처리가 어렵다라고 해서 좀 이의시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35페이지에 23번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 풀이 자체가 이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오답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전항 정답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자, 이건 제가 해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냥 요거는 해설을 참고하시고요. 자, 다 3번이 정답인데 이 정답을 어때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해설해 보시게 되면은 그 최종 정답은 다 전항 정답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청 들어가는 걸 제가 해봤자 이게 다시 또 출제되긴 좀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나오기가 좀 꺼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다른 것들은 이제 해설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기출을 더 다른 것들을 더 해주는 게 좋잖아요. 해설이 나와 있는 건 충분히 모르는데 이 시청 들어가서 전항 답이 됐다는 걸 굳이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 참조하시고요. 강의대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보시고요. 다른 거 위주로 갈게요. 자, 24번은 우리가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자,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고정금리 때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정돼 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봅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당 빌린 이자가 4%인데 참 시장 이자가 싸져요. 그럼 조기상환 하거든. 그럼 대출 기간은 금리 하락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이란 위험이 커지겠다는 거지 금리가 상승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CMO라는 건 다계층 채권이죠.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정확하고요. MBB는 자,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B가 들어간 발행 기간이잖아요. 발발이. 그럼 채권형 증권사에서 다 발행하는 초과 담보를 또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발행 기간이 다 위험하다 보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초과 담보를 원하기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MPTS는 모기지 패스니까 다 넘겨버리잖아요. 조기상환 위험을 다 투자자한테 부담한다. 자, 2차 시장은 1차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맞죠. 자, 25번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25번은 나옵니다. 자, 이거 편법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가란 말이에요. 자, 나중에 작년 문제가 LTV와 DTI가 나왔는데 상가는 당연히 LTV를 적용받죠. 자, 그래서 론 투 밸류 L을 V로 나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걸 써요. 자, 상가는 은행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대료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자, 이걸 대입시키는데 이건 편법을 좀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제가 순두부 1층에 순두부 임대를 줬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순투부, 투는 이제 나눈다는 거죠. 순두부.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원리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 계산기를 끼시고요. 계산기를 끼시고, 자, LTV를 먼저 찾아볼게요. 60%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곱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5억이에요. 그럼 5억을 곱하게 되면 0.6이니까 3억이 되겠죠. 근데 기존 대출이 1억이 있으니까 3억이라도 1억을 빼면 2억까지는 되지만 4번, 5번이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럼 둘 중에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순소득이 1억이죠. 그럼 1억을 그냥 가세요. 공치지 마시고.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2죠. 그럼 우리가 밑은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2를 나누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2를 나누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냥 2를 그대로 놓고 1 나누기 그냥 우리가 2억으로 한다면 0.5억이라는 건 0.5억은 5천이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저당상수로 나눠야 대출액이 산정되거든요. 그럼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에요? 0.2죠. 0.2로 나누면 되거든요. 나누기 0.2를 때리게 본다면 2.5라는 건 2억 5천이라는 뜻이죠. 2억 5천. 그럼 여기서 3억과 2억 5천 중에서는 자 1억을 빼야 되잖아요. 얘 빌려주는데 그럼 1억 5천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약간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요 식을 가지고 꼭 알아두시고 제가 편법은 나중에 또 특강 때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죠. 자,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1억 5천이 정답이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이 되십니다. 2번이다. 1억 5천이 정답이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도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죠. 자, 26번입니다. 26번은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저당상환 방식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럼 옳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옳은 거라는 것은 자,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이 있어요.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하단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원금과 똑같은 거는 상환될수록 남아있는 금액에 이자를 적용시키니까 이자가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은 이자가 많죠. 점점 가면서 이자가 감소를 하겠죠. 그럼 반대로 원금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원금은 처음에는 적고 점점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는 줄고 원금은 증가. 정확하네요.
자, 그다음에 원금, 원리금, 체증식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좀 편법인데요. 초기하고 후기를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원리금이고요. 편법으로.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자, 제가 강의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년 130만 원씩 균등하잖아요. 그 다음에 체증식을 보세요. 체증식을 미리 해설을 한다면, 자, 5번이 체증식이죠. 자, 얘는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다른 상환 방식의 이자 부담이 작다? 아니죠. 대출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어때요? 대출금액이 많아졌다가 나중에 부회상한테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초기서부터 대출 금액이 증가하다가 자, 갈수록 대출금이 감소한다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 금액이 점점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증가를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부회상환이. 그렇기 때문에 감소를 한다는 자체를 그냥 한다는 것보다 대출 금액이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대출 잔액이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많아졌다가 점점 떨어지긴 하죠. 그러면 초기에는 부회상환으로서 대출금이 증가하다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가는 게 정확하죠. 그 다음에 뒤에가 완전히 틀린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 체증식 상환 방식은 갚을 금액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초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납부할 금액이 또 많기 때문에 이자 상환은 크죠.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크다. 이렇게 가졌어야 되죠. 자, 그게 정확하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체증식은 처음에는 적게 내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60만 원 낸다고 이렇게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이 처음에 많이 내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처음엔 상환액이 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초기에 누가 제일 크겠어요?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이죠. 자, 이건 편법입니다. 잔금은 이렇게 보세요. 원래 잔금은 이렇게 떨어지죠. 우하형으로. 그럼 잔금을 봤을 땐 체증식이 제일 많아요. 체증식 상환 방식이 잔액이 중도 상환 시 제일 많이 남죠. 그럼 납부할 이자도 크겠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오는 게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가장 잔액이 적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체증식 상환 방식이 나중엔 이자를 더 많이 내다 보니까 전체 대출 만료 시 누적액이 크죠. 그러면 원금은 아니라 원리금이 원금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3번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DTI라는 건 통부채 상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DTI는 초기에 데빗, D를 I로 나눈다.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에 대한 그 비율이거든요. 그럼 초기에 제일 얘가 크고 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DTI는 원금이 체증식보다 더 항상 더 크죠. 초기에. 그 다음에 조기 상환할 경우 잔액이거든요. 그럼 원금에 비해서 원리금이 상환액이 크다. 조기 상환 금액이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갑니다. 자, 27번은 이제 법이니까요. 리츠에 대한 법이니까 뭐 이건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정확하게 이건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그래서 그해 이제 법이 바뀌면 이건 자주 출제됩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533으로 암기하셨죠. 설립자본금은 5억, 자기는 5억, 위탁관리의 경우는 3억, 3억씩이죠. 그러면 쉬웠죠. 정답은 2번. 자기관리에 대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이 3억이 아니라 5억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건 맞죠? 근데 맞는 지문도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틀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전문 인력으로 될 수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될 수 있다. 자, 위탁관리는 어떻게 돼요? 명목상에서잖아요. 그럼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나 상근을 임원을 줄 수 없다는 거 잘 나오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게 최저자본금입니다. 자, 이건 아까 설립자본금은 533이었는데 이건 755잖아요. 그럼 기업구정은 자본금이 이 최저자본금이 50억이라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번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본다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건 부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번이 정답이 3번.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인데요. 자, 할게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좀 오타가 났죠.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자기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스코로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그래서 28번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정 프로젝트에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사업성이 담보죠. 사전 계약에 의해서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가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기업 대출 금리보다 금리가 높아 사업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4번은 맞는 지분이에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그 금융의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비소구지만 제한적 소구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29번서부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